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로직, 아규먼트,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아규먼트 파트 동영상 강의 하고 있고요. 목이 좀 아파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물을 잘 안 먹어요. 네. 이렇게 아버지들 중에 국 없으면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저희 부부가 약간씩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흔히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스테레오 타입을 서로 이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는 국이 있어야 밥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저는 국물을 진짜 거의 안 먹는다는 겁니다. 라면 먹을 때도 사실은 국물은 잘 안 먹어요. 밥을 많이 말아 먹을 때 아니면. 네. 그래서 그냥 따로 물을 먹는 경우는 없고 뭐 커피나 콜라나 이렇게 음료를 마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아파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미리 목을 축인 건데요. 제가 이게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그 꼭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러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늘 있어왔던 문제고 다만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그 구어체를 그대로 활자로 옮기는 것이 좀 빈번해지면서 더 좀 주목받는 그런 측면은 있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처음 할 때부터 이런 얘기는 늘 있었어요. 인터넷이 애들 다 배려놓는다. 그러면서 맞춤법 아무렇게나 쓰면서 지금 애들도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얘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자꾸 그렇게 쓰면 인과응보 대가를 치른다. 뭐 인터넷에 보면 맞춤법 틀리는 거 많죠. 뭐 외숙모를 애승모, 애승모라고 부른다거나 뭐 아무튼 뭐 OMR 카드를 오해말 카드로 야구 오해말로 부른다거나 뭐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수박 겉핥기를 수박 겁탈기로 수박을 왜 겁탈해? 그런 나쁜 짓을 왜 해? 뭐 아무튼 진짜 온갖 표현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약간 몬데그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몬데그린이 뭐냐면 I'm on the green이라는 가사를 몬데그린으로 이렇게 잘못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된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걸 이 단어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상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경우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틀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맞춤법. 네. 아니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를 안 되잖아에 니은 히읗 받침을 붙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맞춤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말이 한글은 엄청나게 과학적인데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서 변형이 많은 굴절어인데다가 예외적인 뭐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굴절어인데 예외적인 것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띄어쓰기까지 가면 저도 거의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 대화를 하는데 그걸 글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맞춤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옳게 표준 국어법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고 이게 과연 괜찮냐 하는 그 시대 꼰대의 저도 지금은 꼰대지만 그 젊은 세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 강의를 하면서부터 바로 그랬던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짜리 에세이를 과제로 냈었습니다. 공대에서는 사실 에세이를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자기 생각을 글로 잘 정리해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도 진리죠. 그런 과제를 많이 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라는 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잘 썼는데, 걱정에 비해서 뭐 한 5% 정도는 정말, 야, 맞춤법을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 나온 유명한 그런 유머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하도 맞춤법을 많이 틀려서 너무 정 떨어져서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자꾸 왜 그래를 이제 오에가 아니라 오이로 해서 왜 그래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왜 그래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하, 그래, 포기할게, 이게 내 한계다 라고 하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내 한계다 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헤어지기를 잘했다 뭐 그런 유머도 있었는데, 그런 식의 애매한 오타, 맞춤법 틀림이 꽤 많이 발견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거는 비문.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것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 초콜릿이다, 이렇게 뭐뭐 다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면 잘못됐죠. 네. 그 외에도 뭐 역전 앞이라던가 뭐 네. 해변 옆이라든가 뭐 네. 강변가라든가 뭐 온갖 희한한 표현들이 넘쳐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직접적으로 오류를 누군가 수정해 준다면 그걸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 진짜 어디 가서 창피 안 당하게 지금 배워야겠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생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는 마지막 시기예요. 어른이 돼서 진짜 사회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말로 잘못했을 때는, 실수를 하고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정말로 그냥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 돼요. 그 딱지가 붙어요. 하지만 학생일 때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뭐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꼰터레스팅밖에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에세이 과제를 늘 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맞춤법 틀림을 많이 발견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면 지적을 해줘요. 뭐 시간이 정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글쓰기, 발표하기, 뭐 같은 동료, 선배, 후배, 교수님, 행정 직원분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 인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네. 왜 맞춤법이 중요하냐? 뭐 젓가락질이나 인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인생을 물론 뭐 어떤 경우에 바꿀 수도 있지만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죠. 아주 대단한 어떤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소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젓가락질 도가 돼요. 도가 붙는다는 건 올소니까, 그것으로 미루어 말미암아 짐작컨대 너는 다른 것도 못하지 라고 상대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젓가락질을 좀 못하는 거지, 내가 뭐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다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젓가락질 좀 못한다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인사를 잘하거나 메일을 보낼 때 뭐 예의를 갖추거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젓가락질을 좀 잘 못해도 맞춤법을 좀 틀려도 메일에 그냥 뭐 냉무 이렇게 보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이인데. 아이 뭐. 그런데 세상에 다 내 편만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회에 나가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맞춤법을 많이 틀리면 모자란 놈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메일을 잘못 보내서 뭐 업무 메일인데 자료 보냅니다. 냉무 이렇게 보내면 얘 되게 예의 없네. 얘 뭐 좀 덜 떨어진 애네. 이런 비판과 낮은 평가를 받게 돼요. 그게 내 손해로 이어지죠. 이걸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내가 좋게 한 말도 억지로 비꼬아서 생각해서 나를 죽자고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단정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반듯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어른 돼서 꼰대가 돼서 여러분들 뭐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 그걸 강요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강요하기 시작하면 진짜 나쁜 꼰대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지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되 다른 사람이 그걸 좀 느슨하게 하고 있을 때는 좀 너그럽게 봐주고 그러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다만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우리말과 글을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 한 명의 학자로서, 어쨌든 저도 학자니까 맞춤법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 없으면 검사기 돌려보세요. 네.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합시다. 한글날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인과응보 제일 처음에 저 인과응보 인터넷에서 이거 봤을 때 무슨 인카 문명인 줄 알았어. 인과응보를 우리가 치르게 되지 말고, 네. 아무튼 좋은 말과 글을 쓰도록 합시다. 네, 강의를 시작할게요. 네, 아규먼트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파트는 셀로지즘입니다. 셀로지즘은 우리가 보통 3단 논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논법, 논증의 형태예요. 네. 사실은 연역적인 추론에 사용되는 주장, 아규먼트의 한 형태입니다. 논증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렇게 적혀 있죠. Kind of logical argument for deductive reasoning. 그러니까 연역적이라는 거는 어떤 일반론이 있고 따라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반대로 귀납법은 뭐죠? 개별 케이스에서 전체적인 일반론을 도출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deductive reasoning을 하는 그런 주장의 형태, 주장의 형식을 syllogism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케이스가 modus ponens와 modus tollens입니다. 이게 다 라틴어고요. 원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method of affirming 혹은 affirming the antecedent, 전건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가 보통 이제 조건부 명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쪽 것을 긍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ethod of affirming 혹은 modus ponens라고 부르는데 그냥 저는 보통 그냥 modus ponens라고 해요. 뭐 이걸 뭐 전건 긍정법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ffirming the antecedent가 이걸 번역하자면 전건 긍정 뭐 이렇게 되는데, 전제 긍정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modus tollence는 method of denying입니다. denying은 뭘 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denying the consequent, 그래서 후건 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뒤쪽 것을 부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조를 보시면 돼요.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잠깐 피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제 modus ponens와 modus tollence를 이제 각각 이제 제가 세로 열로 옆으로 배치를 해서 두 개의 셀로지즘의 구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셀로지즘은
둘 다 일단 3단 논법의 그 세 줄짜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프레미스가 두 개고 컨클루전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프레미스는 똑같아요. P, then Q. 그런 다음에 모두스 포넨스는 affirming, 긍정을 하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니까 앞쪽 거 P, then Q 중에 P를 그 affirm, OK라고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P가 true다라는 게 두 번째 프레미스입니다.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전체 구조가 true다. 그런데 P가 true다. 따라서 Q도 true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모두스 포넨스입니다. 이걸 예제로 살펴보면 앞에서 봤던 우리 그 아규먼트의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이그젬플이 여기 다시 나오죠. 네, 되게 뭐 유명한 거니까요. Socrates is a man.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면 Socrates is a mortal. Socrates is mortal. 소크라테스는 언젠간 죽는다. Socrates is a man.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P then Q인데 그 중에 앞쪽 P, Socrates is a man. 이걸 다시 참이다 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그냥 적는 거예요. 그냥 적음으로써 그냥 그 스테이트먼트가 true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crates is a man. 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영어를 풀로 다 쓰자면 괄호 열고 it is true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면 소크라테스는 언젠간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으로 셀로지즘으로 모두스 포넨스에 해당을 하죠. 모두스 포넨스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모두스 톨렌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똑같아요. P then Q로 시작을 합니다. P then Q로 시작을 하는데 P then Q 중에 뒤쪽 모두스 포넨스는 앞에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할 텐데 모두스 톨렌스에서는 뒤쪽인 P then Q에서 뒤쪽에 해당하는 Q를 denying,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not Q를 적어요. not Q. P then Q. not Q. 그러니까 Q is not true. 혹은 Q is false. 혹은 not Q is true. 를 얘기를 합니다. Therefore, not P. 따라서 not P가 true다. P가 fals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예를 보면 좀 쉬워요. 역시 if Zeus is human, 제우스, 우리가 아는 제우스죠. 그리스 신. 뭐 미국 발음으로 하면 지우스일 텐데 if Zeus is human, then Zeus is mortal. 제우스가 사람이라면 제우스는 죽는다. 앞이랑 똑같죠. 네. 그런데 not Q를 해요. 뒤에 있는 mortal을 not을 걸어버립니다. Zeus is not mortal. 지우스가 안 죽던데? 얘 안 죽어. 물론 이건 조금 얘기할 그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신들은 죽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죽죠.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뭐 그러고 다시 살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신이니까 안 죽는다고 보겠습니다. 그 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우스 is not mortal. 그 뒤쪽에 있는 부분 후건을 부정을 했더니 최종 결론이 따라서 제우스 is not human. 그러면 제우스는 사람이 아니겠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왜 P then Q인데 not Q면 not P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P then Q가 우리가 아는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게 참이라면 첫 번째 프레미스가 참이라면 이걸 다른 형태로 쓴 어떤 것도 참이에요. 뭐냐면 얘의 컨트라 포지티브 형태 not Q then not P도 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P then Q로 쓰는 거랑 not Q then not P로 쓰는 거랑 어때요? 똑같죠. equivalent 하죠. 왜냐하면 어떤 명제의 스테이트먼트와 그거의 컨트롤 포지션 대우 명제는 어떻다? equivalent 하다.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도 참이고 다른 한쪽이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그런 관계니까 첫 번째 문장을 P then Q라고 적었지만 이걸 not Q then not P로 바꿔도 돼요.
그럼 낙큐된 나피로 바꿔보면,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옆에다가 너무 굵구나. 내가 다 굵게 해놨네. 낙큐된 나피, 그런 다음에 낙큐, 따라서 나피. 이러면 낫큐와 나피 자체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면 앞쪽 거, 뒤쪽 거, 앞쪽 거, 그래서 뒤쪽 거, 이런 형태니까 모드스 포넨과 어때요? 똑같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모드스 포넨스와 모드스 톨렌스는 기본적으로 논증 구조가, 아규먼트의 스트럭처가 같아요. 스트럭처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같다. 사실상 같다. structurally equivalent 혹은 structure가 equivalent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콘트라포지션을 이용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콘트라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첫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콘트라포지션 대우명제로 만들어서 첫 문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If Zeus is not mortal, then Zeus is not hum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죽지 않는다면, 불멸이라면 제우스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뭐예요? Zeus is not mortal. 근데 제우스가 안 죽던데? 따라서 Zeus is not human. 그럼 제우스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본 모드스 포넨스랑 똑같은 구조가 됐죠. 네, 그래서 not이라는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구조를 보면 P 된 뭐 된 뭐, 근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는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프레미스, 전제의 서술 구조, 서술 방식이 모드스 포넨스와 모드스 톨렌스는 순서가 다르다, 요거죠. 뭐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하려던 쓸데없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게 진짜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런 얘기로 한참을 갈 텐데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제우스는, 제우스가 뭐냐면은 그리스 신일 때는 제우스고요, 로마 신일 때는 주피터예요. H가 들어가던가? 네,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목성입니다. 태양을 빼고는 태양계에서 제일 큰 덩어리죠. 네. 행성이죠, 행성. 별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슈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공대생이고 과학자들이니까 별이라는 것은 태양처럼 스스로 핵융합을 해서 빛을 내는 그 천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행성이죠, 행성. 그래서 제우스는 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다 바뀌죠. 네, 바뀌죠. 예를 들면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수성 있잖아요. 수성. 수성은 영어로 머큐리라고 부르는데, 예, 수은할 때도 머큐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수성인데, 예, 그리스에서는 이게 뭐예요? 머큐리, 수성이 배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헤르메스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거 에르메스죠, 에르메스. 네, 불어로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명품 중에 명품. 가방이 막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네, 그런 명품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특히 이제 그걸 그리스어로 혹은 이제 로마로 넘어갔을 때 신 이름과 그것이 영어로는 어떻게 읽히는지를 알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 뭐 혹은 이 브랜드 이름들을 좀 더 재미있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이거 더 길게 얘기하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규먼트, 셀로지즘, 우리가 방금 모드스 포넨스, 모드스 톨렌스를 봤는데,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밸리데이션, 밸리디티, 그 논증,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파트를 했었으니까, 셀로지즘도 그 주장이니까 타당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셀로지즘, 모드스 포넨스와 모드스 톨렌스가 이렇게 따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자체가 이런 구조만 지키면 무조건 타당한 논증, 그러니까 타당한 그런 어떤 말싸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유가 뭐
역사적으로 되돌아가면은 그리스식의 여러분들 소피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피스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변호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를 뭐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자기를 뭐 변호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뭐 상업적인 상황도 있고 뭐 법리적인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을 논증가라고 소피스트. 이런 게 되게 발달했어요. 그리스에.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이런 논리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수업 시간에 좀 하고 하면 재밌는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길게 하기가 아예 맨 앞에 오프닝 하듯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 말고 이런 얘기를 지식을 전달하는 중간에 집어넣는 게 점점 더 좀 조심스러워져서 네. 아무래도 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진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는 정말 지식 전달만 딱 하고 끝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도 다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논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옳은 결론이 나는가, 어떤 전제와 어떤 결론이 어떤 논리적인 결합을 이루어야지 맞는 논증이 되는가 뭐 이런 걸 했었고, 소피스트들 중에는 논리적으로만 옳고 그걸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쓰느냐에만 집착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없지만 다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여러분들이 아는 아킬레스와 거북이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이건 유명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킬레스가 여기 있고, 네.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되게 멋진 아킬레스가 있죠. 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 거북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금방 쫓아가겠죠. 그런데 제논이라는 소피스트가 나타나서 못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거북이를 못 따라잡아?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킬레스가 빠르니까 이렇게 간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거북이는 느리니까 요만큼 간다. 그래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럼 또 아킬레스가 또 요만큼 간다. 또 거북이가 또 느리니까 요만큼 간다. 그러면 아킬레스가 특정 시간 동안 거북이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 도달하면은 그동안 거북이는 느리지만 시간이 0은 아니니까 조금은 앞으로 갔을 것이다. 이게 영원히 반복되면 점점 줄어들긴 하겠지만 계속 이 일이 반복되긴 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가 없었던 거죠. 극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극한의 개념이 있으면 그 시간도 무수히 짧아지기 때문에, 거리와 함께 시간이 무수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 다가가는 시간들을 다 더해서 유한한 시간이 될 거고, 따라서 아킬레스가 거북이와 같은 위치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킬레스가 앞서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미처 없었던, 그걸로 반론을 펼칠 수 없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게 다 말이 되잖아. 그럼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가나? 그럼 나는 거북이에게 걸겠어 하고 토토를 걸었다가 이제 다 잃는 거죠.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보여주는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라서 아주 뭐 오랫동안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고, 뭐 많은 책들에서도 소개되는 얘기라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모드스 포넨스, 모드스 톨렌스 같은 실로지즘의 형태들이 왜 유명하냐면 그 구조를, 그 스트럭처를 지키기만 하면은 무조건 타당한, 밸리드한 주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죠. 모드스 포넨스의 구조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P 된 Q와 P라는 두 가지의 프레미스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프레미스고 Q가 컨클루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P 된 Q가 true가 되는 경우는 TFTT니까 PQ의 두 가지 요소 인풋에 대해서 P 된 Q가 참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TFTT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프레미스인 P가 참이다. P가 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TT.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프레미스가 모두 참이 되게 하는 경우는 여기 파란색 색칠한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P와 Q가 모두 참인 경우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인 Q는 이 경우에 당연히 참이 됩니다. 참이 되는
프레미스를 만족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고 그 경우에 Q는 참이니까 네. 이 전체 모두스 포넨스의 주장 전체는 valid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모두스 톨렌스입니다. 모두스 톨렌스 같은 경우도 P 된 Q는 똑같아요. TFTT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미스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프레미스는 not Q예요. not Q. not Q면은 Q가 아닌 것이 참이다 라는 거잖아요. Q가 아닌 것이 참이다 라니까 Q가 false인 경우예요. Q가 false가 되려면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러지?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서 not Q가 true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프레미스가 다 true가 되는, 참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제가 색칠해 놓은 마지막 줄이 되겠죠. 그랬을 때 두 개의 인풋값 P와 Q는 둘 다 false여야 되고 그 경우 마지막 conclusion인 not P는 P가 false니까 true가 되겠죠. 따라서 valid합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conclusion이 항상 참이라는 게 아니라 premise 전제들이 다 참을 만족할 때 결론도 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두 개를 상대방한테 납득시키면 결론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라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모두스 포넨스와 모두스 톨렌스가 valid하다, 타당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구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길 바랍니다. 네, 아규먼트 파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뭐 두 번에 찍으려고 했던 거는 동영상 두 개로 끝내려고 했던 건 욕심인 것 같고, 네, 세 개로라도 끝낼 수 있으면 다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앞에서 우리가 로직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아규먼트는 그걸 조금 확장시킨, 그러니까 여러 개의 로직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앞에다가 그 넣거나 뭐 뒤에다가 넣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규먼트는 그 로직들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이제 방금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규먼트를 배우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요 다음에 등장할 그 프루프, 주장을 하는 프로시저, 어떤 것들이 모여서 과정을 이루는 수학적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첫 번째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로직 한 줄, 요 하나의 형태의 논리적인 논리적인 참거지 혹은 그 복잡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응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다면,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인 표현을 약간 더 넓혀서 논리적인 표현이 여러 개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과정을 이루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종류의 증명법이라든가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걸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또 그런 얘기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해시켜야지 자꾸 염두를 두라고 하면 되냐면, 제가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 하겠죠. 저도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더 좀 낫겠다는 거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스승의 날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요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좀 실험? 탐색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스로를.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학생이 선생님이나 특히 대학 교수에게 절대적인 어떤 존경이나 복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선생님이 또 학생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뭐 시험 문제면 무조건 쉽게 해주고 뭐 진도 덜 나가고 이것도 당연히 옳은 일은 아닐 것 같고, 집단화된 대상, 집단화된 그 서비스 수용자, 고객, 학생을 고객이라고 한다면 에 대한 그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의 공급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완벽한 지혜를 얻지 못했지만 제 결론은, 물론 저도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태도가,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가 뭐 공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배움을 대하는 태도가, 의지가 이 전체 과정을 매우 크게 바꿀 수 있다. 결과를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많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장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는, 이 단원 내용 자체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애플리케이션 파트에 비해서는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약간 추상화되면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거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